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를 선동해 집단 범행을 하고 도망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과정 곳곳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을 자신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다며 다시 한번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면서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문서를 통해야 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여기에 부서, 즉 서명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김주연 전 민정수석의 말을 듣고 허위 선포문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문서에 서명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도 부서란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틀 뒤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며 서명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사후 계엄 선포문은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 당일 서명을 거부했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조사하며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여러 범행의 공범으로 거론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8일 만료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의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 관세를 책정한 뒤
90일 동안 유예하고 각국과 관세율과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를 둘러싼 무역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교역국은 상호 관세 발효 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상호 관세율을 25%로 올려 새로 책정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일본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일본에 전달한 상호 관세율 24%에서 1%포인트를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의 상호 관세를 명시한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 국가들의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역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미룬 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 급락이나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this sort of approach to the tariffs that Trump has taken can be used as a negotiating tactic. You wouldn't actually want to see them implemented because of the costs that would then be passed on to consumers. 뉴욕 유가도 관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시장의 원유 수출 가격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더 주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성,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와 관세율 통보를 동시에 추진한 건 타코, 즉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나 물러선다는 월가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텍사스 중부를 강타한 폭우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여했던 여학생 27명을 포함해 최소 9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커 카운티 보안관은 캠프 참가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 95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음에 신음하는 게 우리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41도까지 치솟고요. 스페인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고 유럽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폭우로 항공편 결항 사태가 발생하고 사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기온이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고대 유적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나름의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Water for sure, hat, sunglasses, and taking breaks, walking slowly. 그리스 정부는 기온이 40도를 넘어서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과 음식 배달 등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로 그리스 곳곳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스페인도 산불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의 폴스 산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미 150헥타르 이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은 폭우에 일부 시설이 침수되고 강풍에 날아온 잔해물이 활주로를 뒤덮어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Egy nagyon heves zivatar érte el a fővárost, és itt csapott le éppen a repülőtér közvetlen környezetében, tehát ebből kifolyólag a Liszt Ferenc nemzetközi repülőteret is érintette ez a nagyon heves zivatar tevékenység. Jég is esett, közel 120 km/órás széllökések voltak.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탈리아 남부와는 대조적으로 북부에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의 건물들이 비 피해를 받고 밀라노 부근의 한 마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60대 여성이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결국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여지는 남겼는데요. 석 달 동안 24번이나 말을 바꾼 트럼프, 그 전략이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 바꾸기가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였죠.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후에 연장은 없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최근 관세율 서한과 관련해서도 발송 날짜와 대상 국가 수가 계속 오락가락했고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또 언제 말을 바꿀지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인데 상대국의 혼란을 키우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관세 조처는 공격적으로, 시한은 다소 여유 있게 내놓고 상대국이 막판 제한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거죠.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베트남처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핵심 산업을 지키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EU처럼 강경하게 버티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트럼프의 편지든 나라든 상황,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인데요. 일단 우리에게 협상할 시간은 3주 정도 더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군함도 관련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놓고 유네스코에서 첫 표대결을 벌였는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죠. 우리는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네스코 사상 처음으로 의제 설정을 놓고 표결까지 가게 됐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첫 한일 외교전이었던 셈입니다. 일본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21개국의 비밀 투표 결과 일본이 이겼습니다. 유네스코 특성상 한일 양국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약속과 달리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 점을 논의하려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문은 과거사 갈등이 불붙을 여지도 남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전국에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이틀 전에는 찜통 더위 속에 등산객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왼쪽은 열화상 카메라, 오른쪽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면 지면에 가까울수록 아주 새빨간색이 두드러지는 게 보이죠. 서울은 지난해보다 폭염경보가 18일이나 일찍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를 정도로 더울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저께 경북 영덕, 또 전북 진안에서 각각 40대와 50대 등산객이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쉬어줘야 합니다. 또 몸에 꽉 끼는 옷보단 밝은 계통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한 사람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시행 30년을 맞은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다뤘습니다. 30년 동안 약 1억 6천만 톤,
5톤 트럭으로 3,200만 대 분량의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시행 초기엔 쓰레기 버리는데 왜 돈을 내냐면서 불만도 있었지만 잘 안착했다는 평가입니다. 1994년엔 2,121만 톤이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엔 1,669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립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분리배출한 재활용 폐기물량은 약 2억 톤입니다.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서 얻은 경제적 효과가 45조 45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한계도 있는데요.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정체됐다는 점입니다. 배출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또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무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게와 폐기물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종량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빈집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해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집안이 온통 새빨간 불길로 가득합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에는 벽돌로 된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펑펑 막 터지니까 무섭죠. 막 가스 같은 게 막 펑펑 막 터져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고. 다행히 집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9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는 마트 인근에 있는 가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배관이 파손돼 한때 가스가 차단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하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서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천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을 들이받은 뒤 튕겨나갔고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사고 처리 여파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불볕더위 속에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무리한 산행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지만 폭염특보 속 무리한 산행은 사고를 부를 우려가 큽니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요일 오후에 등산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체온이 40.5도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 지역의 첫 온열 질환자 사망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덕군 팔각산에서도 40대 등산객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산악회 회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각각 32도와 35.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등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폭염특보 같이 이렇게 고온 날씨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서 탈수나 실신, 의식 소실,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한여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 속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을 할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짧은 코스를 선택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해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 서한이 결국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적용까지 4주도 남지 않은 시간,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상했던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보면 연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트럼프는 겁쟁이라서 또 물러난 건지 네. 아니면은 이거를 압박을 강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연기된 부분을 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고 불행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 확보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시간 확보는 이미 사전에 그 7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그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8월 1일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어쨌든 그 관세 부과가 확정된 부분은 이제 아니잖아요. 시점이 이제 그렇죠, 8월 그렇죠. 1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자체는 좀 확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늘 서한을 공식적으로 이제 예. 보낸 거에 그 문구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런데요. 이게 다시 보면은 상호 관세 25%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지난 4월에 그 네네.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비율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은 됐지만 늦춰졌지만 그 폭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은 예. 수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점 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게 그 협상에 대한 좀 더 강한 그 예. 압박으로 협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행정명령 서명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경고성 그 멘트를 같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서한의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한국에 겨우 25% 관세 부과라는 워딩이 되어 있는데 네. 겨우라는 이 의미,
뭐 앞으로 비율 조정이 있을 것을 좀 염두에 둔 말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25%는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예. 이제 이걸 겨우라고 부른 거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식의 멘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겨우라는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전달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좀 양보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한 그 압박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본인들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겨우 25%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좀 부당하게 당하는 부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보복 관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그 압박과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트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타코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으면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멘트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겨우와 불공정이 무슨 뜻인지 영어 사전부터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내용에 보면은 이 품목별 관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 일본이나 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사실 그 품목별 관세 협상이 굉장히 더 시급해지는 그런 복잡한 그 지금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관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그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가 붙으면서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품목별 관세는 따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무역확장법 그 우리 232조에 의해서 고유를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25%의 상호 관세가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률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경우에 기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던 제품들에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미 현재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됐단 말이에요. 한미 FTA 때문에 이러한 데서 25%의 일률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 한미 FTA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걸 완전히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좀 명확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이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가중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에 총력을 좀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를 지금. 괴롭혀도 너무 괴롭히고 있죠 지금. 압박의 강도가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이 추가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더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좀 철저하게 좀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얼마 전에도 논의를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FTO 제소하거나 막관세 부과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사실상 한국의 대응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회 수출, 우리가 환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적 상품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이제 서류상으로 경유국을 거쳐서 가는 방식의 우회 수출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 기지를 제3국으로 옮겨서 원산지를 변경하는 방식,
우회 수출까지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서 우회 수출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시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적발을 해서 제재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생산 거점을 둔 산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를 통한 대미 수출에도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세안도 문제지만은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네. 굉장히 이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네. 공급망 이 전략을 네.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중국은 여기서 떼내겠다라는 네, 네. 건데 네.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이게 쉽지 않죠. 네,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내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컸거든요. 미국의 자국의 경제 구조, 그다음에 시류를 따라가지 못했던 산업 전략,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굉장히 강력한 노조로 인해서 이제 경직돼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무역으로 전부 다 떠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공정하죠. 네네. 자, 거기가 불공정하군요. 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한 3주가량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나서야겠지만 그렇다면 일단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외교 통상 수장들도 이제 미국에 보내서 지금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장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이제 단순하게 특정 품목의 수입 확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를 좀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원칙 자체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액화 천연가스 LNG의 수입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산 LNG의 장기 계약 체결이나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분야 투자를 확대를 하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좀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좀 유리한 전략이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데이터나 이러한 실제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시킬 필요가 굉장히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가져올 미국 내의 고용 창출 효과나 아니면은 미국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시너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상이 단순히 우리가 양보한다라는 거가 아니고 양국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되는 그러한 프레임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을 좀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국의 LNG 수입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기술 협력이 미국의 해양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좀 개발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또 국내 여론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특히 이제 국민 건강하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좀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여론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국민 여론들을 좀 국내 여론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도 양국의 입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의 저희는. 입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입장은 좀 너무 과도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 관세 서한이 전달되면서 네. 많이 겁먹은 것 하락했죠. 같아요. 네. 예. 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네. 이 종목인데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간밤에 거의 7%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트럼프하고의 그 불화 이후에 일론 예.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아메리카당. 네, 예. 예,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신당을 그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CEO들이 경영 쪽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거에 리스크를 계속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주가 하락이다라고 봐야 예.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 테슬라 투자자들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국내에 지금 테슬라 주식 보유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또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그 주가 지금 그 창당 그 선언하고 난 다음에 8%로 빠지면서 네네네. 8% 빠지면서 그날도 이렇게 많이 장을 빠졌죠. 마감을 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게 그 테슬라 투자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일단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따르면은 한국 개인 투자자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네네. 이게 이제 테슬라 주식을 약 210억 달러. 하나로 보면 약 28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 주가하고 연동된 ETF에도 약 3억 8천억 원 정도의 예.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우리나라 한국인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해외 주식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뭐 머스크의 신당 창단 선언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예. 받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 결국은 이 테슬라의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그 테슬라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사실 그 테슬라의 실적도 또 상반기에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지난 분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한 38% 정도 실적이 하락한 거 이런 부분들도 주가 하락에 예. 같이 이제 연계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떨어질 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네, 변동성이 섣불리- 굉장히 큰 주식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섣불리 들어갈 종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골칫거리가 하나 네. 있어요. 네. 부동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아마 오전 중에 이제 예.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서 잘 가고 삼성전자 실적의 이제 주가가 그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게 네.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은 이제 9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원인이 이제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파운드리 및 그 시스템 LSI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적자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얘기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그 경우에 그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이 HBM 출하량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적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러니까 MX라고 한 모바일 경험이라든가 가전 부분의 실적도 좀 부진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사 실적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분기 그 우리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2분기가 바닥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급격하게 예전과 네. 같은 그러한 영광을 좀 누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가 좀
대세입니다. 네. 일단은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게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서운석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에 걸렸고 땅볼 슛바운드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 들어갑니다. 손아섭. 원투 카운트 당겼는데요. 땅볼 3루수 이번에 잘 잡고 돌아서면서 1루에 잡지 못합니다. 자 3루 1루 투아웃 상황에서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얻고 있는 NC입니다. 높죠. 맞았습니다. 공을 사리지 않고 적시타 없이 한 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균형을 깨집니다. 끝으로 자세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서울에도 이른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오늘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 동쪽 지방, 영남 지방의 폭염이 극심했다면 오늘은 서쪽 지방이 비상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을 뜨겁게 달구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36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편하게 자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밤 열대야 상황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폭염이 열대야로 열대야가 폭염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로 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28.3도, 광주 27.8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대전 36도, 전주 35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겠고요.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쪽 지방은 강릉 30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내려가며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온이 나타나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5에서 많게는 60mm의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